초호는 그날도 거실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커튼을 반쯤 닫은 창문 밖으로는 바람이 살짝 흔들리는 나무잎들만이 보였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어지럽게 섞여 그의 귀에 들어왔다. 한낮에도 활기를 띠는 아파트 단지, 아이들의 웃음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 그리고 속삭이는 소리. 저기 또 있네. 왜 맨날 저러는 걸까? 미쳤나봐. 그는 소리 없이 중얼거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다. 몇 달 전부터였다. 사람들이 자신을 힐끔거리며 쑥덕이는 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처음엔 단순한 오해라 생각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속삭임이 더욱 선명해졌다. 이제는 분명했다. 그들은 모두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초호는 갑자기 숨이 막혀왔다. 그 속삭임들이 귓속에서 울리며 그를 괴롭혔다. 손바닥으로 귀를 막아도 소용없었다. 아파트 1층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를 조롱하는 듯했다. 그만해.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속삭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무언가를 해야 했다. 그들이 자신을 비웃는 소리를 멈추게 해야 했다. 그의 시선이 문 앞에 놓인 벽돌로 향했다. 초호는 다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난번 던졌던 돌은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승합차 뒤유리를 박살냈다. 그날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안도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불안감은 한층 더 커져 그를 잠식해 가고 있었다. 왜 다들 조용할까? 지난 사건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자신을 향한 비난과 경멸로 가득 찬 것만 같았다. 초호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끼며 눈을 깜빡였다. 그날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는 돌이 아니라 더 확실한 뭔가가 필요했다. 그는 복도에 놓인 소화기로 시선을 옮겼다. 빨간색의 묵직한 물체, 손잡이를 꽉 쥐고 들자 그 무게감이 전해졌다. 2.8kg짜리 소화기가 그의 손에 들린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들은 자신을 비웃었고 이제 자신이 그들에게 답을 해야 했다. 주저할 시간이 없었다. 초호는 소화기를 들고 아파트 13층 난간으로 걸어갔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철제 난간 너머로 1층 출입구 화단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아래쪽에 누군가가 보였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가진 노인이 천천히 화단 주변을 걷고 있었다. 그 나이 든 남자도 자신을 험담했던 사람들 중 하나일까? 그는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소화기를 꽉 쥐고 있었다. 망설임은 잠깐이었고 결국 A는 소화기를 난간 너머로 던졌다. 소화기가 빠르게 공중을 가르며 떨어졌다. 쿵! 소화기는 화단 근처로 떨어졌고 그 소리와 함께 노인이 깜짝 놀라 비틀거렸다. 비의 등 뒤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도 오래가지 않았다. 초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창문 밖을 바라봤다. 화단에 떨어진 소화기와 곧이어 달려온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소란은 수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저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오후가 되어 수호는 아파트를 나섰다. 복지관 앞에 멈춰 서던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전동 휠체어를 탄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가 그 휠체어를 몰고 다가간 것은 한 대의 승용차였다. 반짝이는 차체 위에 휠체어의 날카로운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귀를 찔렀다. 차 문에 길게 남겨진 흠집을 보며 수호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속에서 소용돌이치던 분노가 조금이나마 해소된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허무함이 가득했다. 수호는 복지관 앞에서 휠체어로 긁힌 승용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금속이 긁히는 소리와 함께 남은 흠집을 손끝으로 더듬으면서도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무감각하게 느껴졌다. 무언가가 끝나버린 듯한 혹은 끝나가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그의 귀를 때렸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쥐어짜듯 그의 목을 조여왔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 소리가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초호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은 느리게 떠다니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수호의 내면은 혼란 그 자체였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이제는 멀리서 경찰차의 파란불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A의 머릿속에는 도망가야 한다는 충동이 솟아올랐다. 그는 몸을 돌려 복지관 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미 그의 다리는 무거워져 있었다. 경찰차가 그를 향해 멈춰서는 순간 두 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빠르게 내렸다. 그들은 천천히 수호에게 다가왔다. 정지하세요. 경찰의 단호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지만 A는 들리지 않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손을 머리 위로
경찰관 중 한 명이 외치며 다가왔다. 그제서야 수호는 천천히 두 손을 들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두 경찰관이 그를 포위하듯 가까이 다가오자 수호는 그제서야 눈을 감았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뒤에서 한 경찰관이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왜 그랬습니까? 경찰관의 질문이 날카롭게 들려왔지만 수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앞을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었다. 소화기를 던진 순간, 돌을 던지던 순간, 그리고 이제는 경찰 앞에 서 있는 이 순간, 마치 자신이 그 순간들을 통제하지 못한 채 휘말려 들어간 느낌이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파편들만이 남아있었다. 금이 간차 떨어진 소화기, 그리고 자신을 비웃는다고 느꼈던 그 모든 사람들. 하지만 결국 그를 가둔 것은 외부의 소리가 아닌 그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목소리였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동안 수호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다. 아파트 외벽은 너무나도 평온하게 서 있었다. 모든 것이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호에게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수호는 감옥에 있었다. 차가운 철창 너머로 흐릿하게 비치는 아침 햇살이 눈을 찌르듯이 쏟아졌다. 그는 벽에 기대어 앉아 손을 떨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귓가에 울리는 속삭임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벽돌을 던지던 그 순간, 소화기를 떨어뜨리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반복되는 듯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 찼지만 답은 없었다. 그 순간의 격렬한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남은 것은 텅 빈 허무감뿐이었다. 법정은 고요했다. 수호는 머리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법정의 공기는 그가 숨을 쉴 때마다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에게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다. 판사석에 앉은 박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다. 피고인 수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수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판사를 바라봤다. 박 부장판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지난 4월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하여 아파트 13층에서 벽돌과 돌을 던졌습니다. 그로 인해 승합차가 파손되었고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에도 다시 5월에 소화기를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협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가 쓴 판결문을 내려다보았다. 다만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 수호는 자신이 법정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의 눈에 비친 법정은 흐릿했고 마치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그렇게 빠르게 망가져 버렸다. 단지 복도에 있던 돌과 벽돌을 던졌을 뿐인데 그 순간의 충동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도 수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옆에서 변호사가 무언가를 말했지만 그 말은 그의 귀에 닿지 않았다. 법정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웅성거림조차 멀리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교도관이 다가와 그를 일으켰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감싸자 수호는 고개를 돌려 바깥을 한 번 더 바라봤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차가운 공기가 다시금 그의 피부에 스며들었다. 수호는 이제 진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불안과 험담에 대한 환상은 이미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아무도 그를 비웃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진실은 이제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교도관은 그를 이끌며 천천히 법정을 나갔다. 수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봤다. 흐린 구름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그 구름 속에서 자신이 버렸던 평범한 삶의 일면들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이제 없었다. 교도관이 그를 끌고 가는 동안 수호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작은 오해와 불안 속에서 망가져 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쓸쓸한 미소였다.